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모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전일 0.7% 상승했고 코스닥은 0.8% 올랐습니다. 앞으로 신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대치로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슈가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작전 첫 번째 시간에서는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긴장하는 4대 금융지주라는 주제인데요.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은행주의 실적들이 발표가 됐고 우리 시장에 있는 은행들도 지금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영향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오늘 작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이번 주는 폴더블 폰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하반기야 이제 좀 가자. 왜 이렇게 세경 하이테크가 주가 안 가는 걸까요? 하반기에는 과연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에서는 네이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카카오를 제치고 다시 한번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앞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주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 현물 매수세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스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일 코스피 시장 0.7% 상승하며 3,271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0.8% 오르며 1,043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개인들이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빠져나갔고 외국인들이 1,600억 원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매매 동향으로 보시죠. 네, 코스피 주간 수급 동향으로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주 초반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7월 9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지만 12일 그저께부터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개인들이 시장에서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어떤 종목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주간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네,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9일과 12일에 들어오다가 전일 하루 만에 1,200억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도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작전 키워드보다 먼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오랜만에가 아니라 처음이죠. 처음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계속해서 폴더블 폰 업종들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하반기야 이제 좀 가자라는 주제인데 세경 하이테크뿐만이 아니라 폴더블폰 업종들에서 상반기엔 좀 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연 주가 상승 이뤄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일찍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는 전기전자, 그중에서도 폴더블폰 업종 종목 리포트 살펴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튜디오가 아닌
화상으로 방송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오늘 종목 리포트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목을 하반기니까 하반기야, 세경 하이테크야 이제 하반기니까 이제 좀 가자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종목 상담 방송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경, 2시 30분경부터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꼭 이렇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중에서 기억나는 기업들 중에 몇몇 종목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세경 하이테크였습니다. 독특한 음색과 어투로 세경 하이테크를 약 24,500원에 갖고 계시다는 시청자분이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꼭 챙겨보시고 이 내용을 토대로 조금 보유하시거나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 그 중에서도 기능성 필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종 매출처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인 오포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은 광학 필름이 40%, 사출 필름이 36%, 데코 필름이 21%, 기타로 2% 내외의 매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경 하이테크의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필름들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데코 필름입니다. 데코 필름은 글라스, 유리죠. 그리고 플라스틱 표면에 텍스트나 색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필름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글라스틱 이러한 이야기도 세경 하이테크에서 조금 더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학 필름입니다. 옵티컬 필름이라고도 하는데 광학적으로 투명한 점착을 요구하는 필름인데 주로 스마트폰의 전면 화면이죠. 우리가 터치를 누르고 있는 그 전면 화면에 부착되는 필름이고요. 터치의 성능도 유지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빛의 투과율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필름을 붙였는데 화면이 어두워지거나 뿌옇게 되거나 터치가 잘 안 되거나 하면 기술력이 없고 필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사출 필름입니다. 사출 필름은 휴대폰의 부품을 접합하거나 보호하거나 그리고 접합 테이프, 보호 테이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세경 하이테크의 데코 필름, 광학 필름 그리고 사출 필름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20년도 그리고 올해 1분기 그리고 올해 전반적인 실적은 어떠할까를 살펴보면 20년도 기준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은 2,220억 원 정도, 전년 대비로는 22% 정도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약 2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91%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올해의 전반적인 매출액은 3천억 원 정도, 전년 대비의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전년 대비는 35%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은 약 2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900% 정도 성장한 그런 흐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세경 하이테크는 하반기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죠 라는 이야기를 저도 종목 상담 방송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6월 30일 발간된 리포트를 보면서 하반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반기 주요 사업 부문의 우호적인 환경 좋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인 데코필름이 중국 내 디자인 센터를 설립을 했고 그리고 중화권 고객사 중에 오포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도 중화권 고객사 중심으로의 점유율을 높여가는 데 적극적으로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1%를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가의 글라스를 대체하는 글라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폰 후면이 유리로 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애플에서도 그렇고요. 국내 스마트폰들도 대부분 뒷부분이 앞면
그 화면처럼 디스플레이처럼 유리 소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혹 불행하게도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깨진 모습들을 보시면 뒷부분에서도 유리가루가 나오는 모습들을 보셨는데 결국엔 조금 고가이죠, 유리가. 그래서 유리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는데 그 플라스틱을 글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이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글라스틱 제품이 오포향 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학 필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학 필름은 OLED용 OCA, 옵티컬 클리어 어드헨시브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OCA는 커버 글라스와 전면 화면에 있어서 커버 글라스와 터치 디스플레이 패널 사이에 공기층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조금 더 잘 보이도록 부착할 수 있는 필름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OLED 업종 섹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OLED 채택률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OLED 시장, 연이어서 폴더블폰 시장까지도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OLED용 OCA가 폴더블뿐만 아니라 플렉서블, 휘어지는 OLED 패널도 채택이 되고 있어서 이 OCA 필름, 광학 필름 쪽으로는 전반적으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적용되는 제품군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폴더블폰이죠. 폴더블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경 하이테크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조금 지켜갈 수 있으면 지켜가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왔는데요. 20년도 폴더블폰 시장은 297만 대에 좀 그쳐 있었습니다. 기술 안정화, 코로나19 영향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718만 대로 연평균 성장률 전년 대비 142%의 성장률을 좀 보일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1,400만 대를 좀 넘어가면서 올해 대비 96%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경 하이테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데 그 고객사가 폴더블폰 쪽으로 온다면 폴더블폰 필름은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그리고 오포 이렇게 조금 되고 있는데 오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폴더블폰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좀 기억을 해보시고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폰을 만들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터치 패널이나 OLED 패널들을 납품을 하는 외형을 확장했을 때에 세경 하이테크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데코 필름 그리고 광학 필름 말씀을 드렸고요. MDD 공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세경 하이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올해 2월에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MDD 공법이 뭐냐? 마이크로 드라이 프로세스 데코레이션의 약자인데요. MDD 공법은 이미 건조된 잉크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이나 필름에 인쇄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건조된 잉크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건조 과정이 불필요합니다. 그러면 공정이 줄어들어서 생산 기간도 줄어들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내려앉을 수 있는데 이물질 발생 확률도 낮아서 높은 수율을 보여주는 것이 세경 하이테크의 기술 중에 기술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쟁사 대비 색상 편차도 미비하고 다양한 색상 및 그라데이션 표현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디자인도 좋고 컬러도 그렇고 고객사가 원하는 맞춤 생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세경 하이테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MDD 공법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경 비나 2 공장을 지난해 연말 완공을 하고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본다면 이 공장을 지을 때 폴더블폰용 장비 80억 원이 투자됐고요. 글라스틱용 장비 100억 원이 추가 투입이 됐습니다. MDD 공법을 말씀드리다가 이 부분으로 왔는데요. 이 MDD 공법이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 자동차 디스플레이,
자동차 계기판이나 실내 내장재 쪽으로의 플라스틱에 뭔가 색상을 입히거나 글자를 입히거나 할 때에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프린팅, 가전제품 냉장고나 여러 가지 가구들, 가전제품들을 보면 표면에 여러 가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기도 하고 나무 같은 플라스틱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시그니처 모델로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의 표면에도 이 MDD 공법을 활용한 시장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이런 MDD 공법을 활용한다면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전 쪽으로 스마트폰 외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세경비나 이 공장을 지을 때부터 시장에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저도 이 정도의 기술이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 계기판 디스플레이에도 이 공법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무언가가 시장에 뉴스화되거나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한다면 세경하이테크의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 가지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강하게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트적,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요일인 만큼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경하이테크의 거의 2017년, 19년도 상장 이후 차트를 다 열어놓고 보면 이러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추세선인데요. 그러면 그 추세선 바닥이 이렇게 조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닥 추세보다 더 내려갔던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급등 이후에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이 바닥 라인과 맞춰서 다시 한번 23,000원 이상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 최근 많이 올랐다. 그리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굉장히 바닥 중에 바닥이다라는 모습 챙겨보실 수 있을 거고요. 시청자분들께서 주로 주셨던 가격들이 25,000원과 24,000원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1년여 정도 동안 저는 보유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전화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들었던 게 하반기부터 폴더블폰 시장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돼서 펜트업 수요가 가구 가전에서 그리고 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서도 그러한 펜트업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면 세경하이테크는 조금 그래도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25,000원, 26,000원 라인까지는 올라간다면 금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말씀을 드렸고 OLED 업종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폴더블폰 이번 주 살펴보는데 그래도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세경하이테크 아직 주가가 바닥 권역이기 때문에 수요일 종목으로도 적합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요일 종목 리포트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25,000원 라인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5,000원 라인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파란 색깔 박스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구간까지도 폴더블폰 시장의 확대 그리고 다음 달에 출시될 갤럭시 폴더블 폰들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세경하이테크는 기술력이 있고 삼성전자의 필름 분야로는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전망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들을 본다면 이제 막 사모펀드와 외국인 쪽에서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고요. 연기금이 강하게 시장이 흔들릴 때에 매도세를 조금 내기는 했지만 주가는 앞서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곳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손익분기점 위까지는 그래도 가져가 볼 만한 기업이 세경 하이테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력도 있고 그리고 필름 측면에서는 지금껏 납품했던 실적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 총 매출액을 2,700억 원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은 160억에서 200억 원 이상 그렇게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폰, 어제는 KH 바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 수요일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그리고 종목 상담할 때 오랫동안 고생 중이라고 전화 주셨던 분들도 오늘 리포트 내용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버틸 만한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접근 측면에서도 오늘 리포트 고개가 끄덕여지셨다면 한번 유심 있게 폴더블 폰 업종들 중에서 세경 하이테크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연결을 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하반기가 되었으니 이제 좀 가자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일찍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정말 하반기에는 주가가 훨훨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3글자 전송을 해주시면 이 방송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약간 연결이 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또 바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작전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역대급 실적에도 긴장하는 4대 금융지주라는 주제입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할 우리나라의 은행 기업들이 있죠. KB와 신한, 하나, 우리 이 4가지 금융지주인데 이 호실적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떨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일도 뉴욕에서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으나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오늘 웰스파고와 BOA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좀 확산되면서 금리 상승이 좀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들도 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JP모건을 비롯해서 이제 금융주가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주에 대한 변화가 일단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쪽은 대충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한 번 더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를 공표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 예상치보다 좋다 그러면은 약간 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다 좋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 국내 쪽에서도 금융지주사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가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일단 한 6월 달 때까지 상반기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의 강세 또 미국발 10년물 국채 금리가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어떤 그 주가들도 꾸준하게 올라오는 첫 번째 배경이었었는데 최근에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흔들리는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에 대해서 또 이제 경기 민감주, 금융주,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들은 좀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좀 부진했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또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도 특히 미국의 CPI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도 빠르게 어떤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금융주 쪽에서는 조금 더 호재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이지는데요. 일단 국내 어떤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21일 날부터 우리금융을 필두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꽤 좋을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도 2분기 순이익이 1조 2천억이 조금 안 되는 수치, 한 19%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수치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총 순이익이 2조 4천억, 특히 2분기에 가장 큰 어떤 수익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42% 늘어난 사상 최대치까지 기록하겠다는 쪽에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신한금융은 더 나옵니다. 2분기 순이익이 1조 9천억까지 한 22% 증가한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신한금융이나 KB금융 마찬가지로 또 주된 역할을 했던 게 어떤 증권 쪽이나 어떤 또 다른 어떤 순수한 은행 쪽보다도 다른 쪽에서 실적을 견인하는 측면들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나금융도 8,500억대 한 23% 증가, 우리금융도 6,500억대 한 이쪽은 200% 증가하는데 일회성 비용이 있다 보니까 이를 감안한 수치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당연히 가장 크게 작용하고요. 기준금리보다 실질 금리들이 시장 금리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반영했던 부분들이 2분기에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대 마진이 확대가 나오면서 이어졌던 변화가 어떤 실적의 흐름들을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에 대규모 또 대선 충당급을 적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19와 함께 부담감이 또 커지다 보니까 내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실화 가능성 때문에 대선 충당급을 늘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만큼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환입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기대되는 실적의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간 배당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번에 중간 배당에 편입된 쪽이 하나금융 투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또 정부가 이제 간섭했던 배당에 대한 규제들이 어느 정도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꾸준한 실적을 보여줬을 때 내년 같은 경우도 중간 배당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주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변화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 금융주가 가치 투자하기에 상당히 좋다라는 흐름들 이게 또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실적과 자산 대비 저평가가 뚜렷한 상황이다라는 쪽에서 고배당도 노릴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KB금융으로 봤었을 때 올해 실적이 나오는 약간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만 12개월 선행 PR로 보게 되면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참 싸게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떤 PBR 0.5배 정도 자산 대비해서 또 저평가고요. 게다가 또 배당은 3.4%대. 그러면 누가 은행에 예금을 합니까? 차라리 은행주를 사는 게 금융주를 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또 수급적인 동향을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난 2분기 때는 꾸준히 매수를 하다가 지금은 또 약간 소외를 받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다시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2차 랠리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어떤 종목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지방은행주의 저평가가 더 심화돼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중에서 하이투자증권도 갖고 있는 BGB 금융지주가 눈길이 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12개월 선행 PR이 4배 정도라고 하게 되면 더 싸죠. 게다가 PBR 0.4배 더 자산 대비 저평가 배당은 4.3% 한 1% 가까이 더 줍니다. 이런 쪽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고요. 또 금융주 중에서 리드코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대부업체죠. 근데 지금 어떤 법정 상한 이유를 낮췄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은 특히 그래도 업계 1위는 살아남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히려 재편되고 나머지 대부업체는 소멸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실적의 집중도나 어떤 시장 지위는 계속 또 부각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R 4배, PBR 0.5배 여전히 저평가죠. 배당은 작년에 급증했습니다. 8% 가까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대부업체를 이용은 안 하지만 대부업체가 실적 내는 거를 이용을 하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 눈길이 가는 또 하나의 데이터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배당과 PBR까지 짚어드리면서 앞으로 또 투자해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패션주의 부활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상반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소비 관련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돋보였고 패션주들의 상승도 가파르게 이어왔습니다. 하반기에서는 코로나 대유행이 좀 번지면서 패션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는데 패션주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또 컨택트 관련 쪽에 패션 의류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면 또 걱정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확진자가 1,6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우려감이 커지죠.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지난 흐름들은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한다는 관점이었지만 다시 재유행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는 기대감은 높은 종목들은 있죠. 대표적으로 LF라고 하는 예전에 LG 패션이죠. 이쪽은 2분기 영업이익이 계속 200억대, 실적 한 14%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신성의 인터내셔널은 아무래도 지금 화장품부터 패션까지 다 좋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 700% 이상 실적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한섬 46%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또 게다가 장마 기간이고 또 날씨가 덥습니다. 그러면 이동이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외에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약간 좀 위축 요인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판촉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커지는데 게다가 또 이런 때 계절 의류, 또 스포츠 의류라고 하는 여름에 또 잘 팔리는 쪽에 집중되는 수영복 같은 거죠. 네, 이런 쪽은 오히려 또 지금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운동이 강화되면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세는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글로벌 OEM, ODM 업체들의 의류 업체들의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1분기 같은 경우는 수주가 급증하면서 이제 보복 소비가 나오겠구나. 이를 재고가 급감한 거를 좀 확충해야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2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좀 정체가 되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3분기로 들어가면서는 다시 어떤 겨울 시즌을 대비하면서 수주량이 다시 확대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와 추이들 지켜보는 것은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보통 보고 있는 어떤 의류나 패션 쪽에 브랜드력이 강화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리 위축 요인이 있어도 브랜드가 충분히 정도 소비자들한테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나 그런 패션주들은 오히려 기회 요인이겠다라는 관점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성장세 뚜렷하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거는 F&F죠. 중국에서만 벌써 4배 성장, 그리고 내년에 또 가파른 성장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F&F의 실적 성장도를 생각했을 때 지금 주가는 물론 50만 원대가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줘도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어떤 탑10이죠. 이 브랜드를 통해서 유니클로의 아성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의 변화들은 어떤 지금은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체 이후에는 한 단계 레벨업은 계속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그 골프 관련된 쪽의 브랜드를 인수하는 테일러메이드인가요? 이쪽과 함께 더 네이처홀딩스가 물론 한 1,300억 정도 자금 부담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단계 이를 통한 레벨업을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브랜드력에 관점을 둔다라는 쪽에서 그래도 관심이 필요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패션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특히 FNF를 집중하자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대응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전일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조정세가 나왔습니다. 오늘자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미국 시장도 그렇고 또 국내 시장도 한 이틀째 또 빠르게 3,270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동력이 좀 떨어질 마당에 아무래도 오늘 미국 시장의 조정을 빌미로 국내 시장도 좀 흔들릴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여고의 환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환율이 1,150원대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살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150원대가 안착해서 그 이상으로 환율이 원화 약세가 뚜렷하게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게다가 또 오늘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시장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한번 출렁임을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환율 동향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수급 물론 어제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90달러 인덱스로 93대까지 노크를 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또 어떤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가중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확진자 수라든가 지난 여러 가지 동향들이 시장에 충격을 줬던 적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선현물을 크게 압박하지 않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오늘 또 크게 동향들은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환율 지켜보시되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파월 의장의 연설과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쪽이 이번에 또 어떤 소비자 물가지수는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 또 연준의 인내심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시장 분위기는 나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내일까지 해서 계속 지켜보시되 지금은 아마 지수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흔들리고 또 단기적으로 압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을 해서 내가 종목들을 내가 보고 있는 종목 특히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 당장 좋은 것보다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내 종목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시장을 이용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진정한 수익은 종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종목을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전일 원달러 환율이 1,145원대에서 마무리했는데요. 1,150원대 저항을 돌파된다면 그때부터는 수급에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포트폴리오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드리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유소 운영 원칙 확인하고 가시죠.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운용 원칙입니다.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4가지 종목 모두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는 14% 수익률 챙겨갔고요. 서암기계공업은 15%, CJ ENM은 26%나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에서는 안랩과 한라홀딩스 그리고 백산 3가지 종목들 플러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랩이 4.78% 수익 보고 있고요. 한라홀딩스는 1%대 그리고 백산은 7월 5일에 편입된 종목으로서 4% 수익률 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YJM게임즈입니다. 편입 날짜는 전일이고요. 전일 종가에 매수를 했죠. 수익률은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오늘 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YJM게임즈 새롭게 편입이 됐습니다. 전일 종가로 매수가를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전일 급하게 또 매수를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종목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보니까 차트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YJM게임즈였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종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어저께 이제 원래 제가 매수하고 싶었던 가격이, 이제 5일선 정도의 눌림 자리에서 이제 좀 공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정했던 가격 자체가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위로 이렇게 잡아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세호가 정도 차이로 이제 매수가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반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고, 뭐, 보시는 것처럼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2월에 이제 상한가 치고, 급등이 나왔던, 뭐, 요 구간에서, 나왔던 이슈가, 메타버스 관련주다라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기업이고요. 기간 조정을 충분히 좀 거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만간 정고점을 넘어서는 뭐 그런 시세 분출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연 국내에서, 볼 수 있는 테마들이라든지 섹터를 우리가 이제 놓고 볼 때, 이 메타버스라는 섹터는 빼놓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아마 이 대선주들 그리고 메타버스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빼놓지 않고 지금 다 챙겨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처음에 이제 테마가 시작했을 때는 뭐 선익 시스템하고 몇 종목이 안 됐습니다. 선발주들이 이제 쭉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 그때 당시 1월 말 2월 초쯤에 이제 시세가 한 차례씩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좀 매집이 이루어진 듯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의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것은 테마의 이 지속성이 좀 계속 진행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제 생각에는 뭐 선발주들 좀 쉬어가는 흐름 그리고 후발주들이 또 치고 올라가는 흐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메타버스 테마들은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우상향하고 있는 강한 종목들 많습니다. 뭐 위즈워크 스튜디오라든지 뭐 한빛소프트라든지 코세스, 뭐 선익 시스템 정말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 요 YJM게임 역시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는 상승 흐름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 놓여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저항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뚫어내준다고 하면 매물대를 소화를 해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시세에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매수가를 조금이라도 저점에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안 됐던 부분들 실시간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후장 시간에 이제 이 부분 가격 전략을 좀 수정을 방송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뭐 대단한 수익을 노리는 건 아니고요. 한 20%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보다 좀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저께 이제 상승했던 폭을 생각한다면 한 4% 정도 전일 종가 대비해서 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한 10% 이상의 수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그런 종목이고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종가를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눌림이 안 나오고 오늘 음봉으로 눌림이 나온다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 뭐 한 5일선 정도 눌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열려있다 생각하시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저께 저는 이제 음봉으로 살짝 좀 눌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시장이 워낙 괜찮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은 단기 조정 시장이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관련주들 5일선 돌파해 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 죽이면서 눌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위치에서의 저점을 최대한 노려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에는 편입을 시켜놨으니까 뭐 분할 매수 하시는 거 여러분들 이 재량껏 최대한 너무 큰 비중 하지 마시고 한 종목 한 20% 이내에서 저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위원님께서도 눌렸을 때 사시려고 했다가 또 어제도 잘 가가지고 편입을 종가로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눌림 시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어제 네이버가 드디어 카카오를 제치고 다시 한번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카오 네이버가 정말 엎치락 뒤치락 이번 한 해 동안 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 인터넷 대장주 누가 될 것인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를 이제 놓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네이버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이슈들이 있어서 시세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에 비해서 네이버는 이제 전고점 저항 자리를 앞두고 있었던 그러니까 6월 22일 날 아침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눌림을 만들어 놓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카카오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두 종목 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시가총액이 좀 대비해서 실적을 본다고 하면 역시나 이런 성장성적인 부분들이 좀 너무 반영이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뭐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의 뭐 주도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저항 자리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 저항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46만 원 정도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45만 5천 원에서 46만 원 사이 그 정도까지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N자 상승으로 여기서 뭐 상승 흐름 이어진다고 하면 요 폭만큼 또 상승하는 흐름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네이버나 카카오의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뭐 미국 시장을 봐도 이런 인터넷 쪽으로 포털 쪽 서비스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만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결국은 먼 미래 시총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해외 시장의 확장성이 좀 더 큰 네이버가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나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후에 뭐 또 카카오가 더 좋은 사업들을 펼쳐낸다고 하면 뭐 이런 관점들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두 기업의 성장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카카오가 정말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좀 탈환을 하고 계속 날아갈 때도 우리 이주연 의원님께서 누누이 네이버를 보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네이버가 보란 듯이 다시 한번 3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정보들 더 다양하게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장중에도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전략들 알차게 세워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